저는 58년 동안 이 작은 시골 한약방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정민이를 키우며 매일 새벽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다려서 동네 분들께 드렸죠. 제 손에는 늘 쑥과 한약재 냄새가 배어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촌스러운 약탕기 냄새라며 코를 찌푸리곤 했지만 저에게는 희생의 냄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정민이가 5살 때였어요. 감기로 열이 심하게 나서 밤새 간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탕기에 도라지와 배, 생강을 넣고 정성껏 다려서 먹였죠. 정민아,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엄마, 이 냄새 왜 이렇게 나요? 싫어요. 그때도 정민이는 한약 냄새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달인 약을 먹고 나서 열이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와서는 정민이네 집 냄새 이상해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민이는 그럴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약탕기 좀 그만 써요, 제발.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정민아, 이 약탕기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정민이는 고개를 돌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제가 정민이를 키우려면 이 냄새와 함께 살아야 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부모 상담 때 학교에 가면 다른 어머니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분 손에서 한약 냄새 나지 않아? 시골 분들은 원래 그래. 저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와서 더 열심히 약재를 우렸습니다. 정민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저 냄새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정민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너 좋은 대학 보내줄게. 정민이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혹시 한약방 냄새 때문에 창피를 당할까 해서였죠. 저는 그런 정민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민이 공부 잘한다면서 서울대 갈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집안 형편이 좀 동네 분들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정민이 실력은 뛰어났지만 제가 가난한 한약방 주인이라는 게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민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정민아, 엄마가 돈이 많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게요. 그리고 빨리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고맙다. 정민아, 그런데 네, 나중에 성공하면 이 냄새 기억해줘라. 이 냄새가 너를 키운 거니까. 정민이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도 이미 이 냄새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결국 정민이는 서울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해줬고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뿌듯했어요. 정화야, 내 아들 정말 대단하다. 서울대 법대라니. 네, 감사해요. 정민이가 워낙 열심히 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정민이가 서울에 가면 이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과연 저를 잊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대학 졸업식 때 서울에 올라갔었어요. 정민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자 다들 어색해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정민이 어머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코를 살짝 찌푸리는 걸 봤어요. 아마 제 손에서 나는 한약재 냄새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민이도 그걸 눈치챘는지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 먼저 가세요. 친구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정민이가 점점 저와 멀어져 가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민이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정민아, 변호사 된 걸 축하해. 고맙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회인이 되었으니 예의를 차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는 불안했어요. 혹시 정민이가 정말로 저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제 손에서 나는 이 한약재의 냄새를 말이에요. 정민이는 이제 서울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같은 시골 냄새가 싫을 수도 있겠네.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설마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 날 말이에요. 그날 정민이가 보여준 모습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 그 자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징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이 냄새 싫어요라는 5살 정민이의 말이 58년 후에 이 냄새 창피해요 라는 말로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상견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정민이가 엄마, 결혼 상대방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을 때 제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동네 약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자랑을 늘어놨죠. 우리 정민이가 서울에서 변호사 하면서 좋은 분 만났대요. 상견례도 하러 간다니까요. 이정화 씨 복이 많네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놨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약방 유리창에 뒤친 제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며느리를 맞을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동안 정민이 공부시키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정민이가 며느리 될 분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진이에요. 대학교 동기거든요. 집안도 좋고 예쁘죠? 사진 속 수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한 모습이 우리 정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저는 벌써부터 손주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뭘 준비해 갈까? 사돈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건 말이야. 엄마, 그냥 정중하게만 하세요. 괜한 걱정 마시고요.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갈 수 없었어요. 평생 한약방에서 살았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약초들을 직접 캤습니다. 인삼, 당귀, 황기, 사돈 어른들 연세를 생각해서 몸에 좋은 약재들만 골라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다렸습니다. 약방 전체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흐뭇했어요. 이 냄새가 바로 저의 삶이고 정민이를 키운 원동력이었거든요. 이거 드시면 기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지실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며
한약재들을 예쁜 보자기에 싸면서 저는 사돈 어른들이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이런 좋은 걸 직접 만들어 주셨네요. 라며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분들도 제가 상견례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화 씨, 며느리 시집 올 때 한약재 좀 나눠줘요. 당신이 달인 약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럼요. 우리 정민이도 어릴 때 몸이 약했는데 제가 달인 약 먹고 튼튼해졌어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인사 연습을 했죠. 안녕하세요. 정민이 어머니 이정화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계속 연습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비록 시골 한복이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말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보다 나아 보였어요. 내일이면 정민이 며느리 부모님을 만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만큼 떨린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정민이가 태어났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그때마다 기뻤지만 이번만큼 설렌 적은 없었습니다. 한약재 보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가 정민이를 키웠고 이제는 사돈 어른들께도 도움이 될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이 냄새가 내일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줄 거라는 걸요. 며느리 될 분의 부모님 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손에 든 한약 보따리가 초라해 보였지만 이것만큼은 제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고 화려한 거실이 보였어요. 사돈 어른들은 정장을 입고 계셨고 저만 유독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이 어머니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준비해온 한약재를 꺼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며느리가 될 수진이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냄새가. 아, 이건 건강에 좋은 한약재들이에요. 정민이도 어릴 때부터 이걸 먹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수진이의 어머니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이는 저를 째려보며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엄마, 왜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정말 창피해요. 정민아, 이건 그만하세요. 사돈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정민이가 제 손목을 꺾으며 문 쪽으로 끌고 갔을 때 한약 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갈색 약재들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고 그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졌어요. 수진이가 진짜 상스러워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정성껏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히 창피당했어요. 준비한 한약재들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제 손목을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낼 때 제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제발 조용히 해요. 이미 충분히 창피당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안에서 수진이와 사돈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런 걸 왜 가져와요? 냄새도 역겹고. 시골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이해해줘야죠. 하지만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저런 냄새 나게 하다니.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8년 동안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저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거의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 로비에서 저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한약재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수진이가 코를 막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제 인생도 그만큼 흐릿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니?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동안 정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정민이는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한약방을 보니 더욱 쓸쓸했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약탕기 냄새가 오늘은 왜 이렇게 구역질 날까요? 수진이와 사돈 어른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약방 구석에 앉아서 제 손을 들여다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그리고 깊게 밴 약재 냄새. 이 손으로 정민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해주고 아플 때 약도 다려줬는데 이제는 이 손조차 창피한 거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결혼 준비로 바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니.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요? 제가 시골 사람이라서? 학벌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로 제 존재 자체가 창피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장을 바라보며 정민이 어릴 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열이 날 때 밤새 간호했던 일, 학용품 사줄 돈이 없어서 약초를 더 많이 캤던 일,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던 일들. 그때는 왜 이 냄새를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수진이가 코를 막고 역겨워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제 손목을 꺾으며 창피해요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약방 문을 열고 나왔지만 일할 기운이 없었어요. 동네 분들이 어제 상견례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잘 됐어요 라고 거짓말만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줬다는 생각. 그리고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한약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민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주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정말 조용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도 일심만 당했습니다. 정민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봐. 몇 번이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혹시 화가 많이 났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엄마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엄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평소의 정민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진이는 잘 지내니? 엄마, 정말 바쁘다니까요. 그리고 수진이 부모님이 엄마 일로 많이 불쾌해하세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세요. 정민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 지금 장인어른 앞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인어른 앞이라고. 제가 전화한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다음 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받더군요. 수진아, 어머니야. 아, 안녕하세요. 정민이 오빠는 지금 없는데요. 그래? 언제 들어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정말 바빠서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어색했습니다. 그 상견례 이후로 저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가 실수했구나. 아, 네. 그런 일도 있죠. 뭐. 대충 넘어가려는 투였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정민이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답변만 왔고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민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동네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아야, 내 아들 결혼식 언제야? 나도 축의금 좀 준비해야지. 결혼식이요? 모르고 있었나? 동네에서 다 아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민이가 저를 결혼식에 초대할 생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결혼식 언제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엄마,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요.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조용히? 무슨 소리니? 가족들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라서요. 엄마는 가족이 아니니? 그게 아니라, 엄마,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부모님이 아직 그때 일로 불편해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라고 진단했어요. 환자분 많이 힘드셨죠?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푹 쉬세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된 거구나. 58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정민이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앞으로 너한테 연락하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정민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저는 정민이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정민이 번호를 지우고 사진들도 모두 삭제했어요. 58년 만에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약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약탕기에서 나는 냄새조차 이제는 지겨웠어요. 이 냄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정민이와 연락을 끊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한약방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남편 물건들을 정리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구석에 먼지 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이 남긴 땅 문서와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땅 문서를 자세히 보니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야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약초밭으로 쓰려고 산 땅이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보험 증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인데 받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당시에 급하게 처리하느라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혹시 15년 전에 가입하신 이정수 씨 보험건으로 문의드리려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수령하지 않으신 보험금이 있네요.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동안 정민이 교육비로 쓰느라 항상 빠듯하게 살았는데 이런 돈이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땅 문제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네요. 개발예정지요? 네, 힐링센터와 요양원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요. 보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이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상금은 2억이 넘었습니다.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났어요. 할머님, 정말 좋은 일이네요. 요즘 같은 때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돈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제 계좌에 그 돈이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돈이 생겼지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정민이에게 전화해서 자랑했을 텐데 지금은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조용히 살까? 아니면 정민이에게 다시 연락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그러다가 문득 개발업체 직원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힐링센터와 요양원 단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제가 평생 한약방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요? 나이 드신 분들께 한약재로 건강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보살핌을 드릴 수 있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희망이 생겼어요. 정민이에게 버림받았지만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58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새로운 곳에서 써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인터넷에서 요양원 운영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군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 노인복지론, 요양원 운영 실무,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열심히 읽어봤어요. 제가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이 단순히 밥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평생 한약방에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린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는 제 한약재 냄새를 싫어했지만 이 냄새로 도움받을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제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였어요. 이제 정민이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새로운 꿈을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요양원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했어요. 58살의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민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야간사회복지사 교육원에 등록했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할머님은 아니고요. 이정화라고 해요. 동기들이 신기해하며 격려해줄 때마다 힘이 났어요.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보장론, 어려운 과목들이었지만 한약방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화 씨, 과제 발표 정말 좋았어요. 현장 경험이 묻어나더라고요. 교수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한약방에서 겪은 실제 사례들을 발표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정민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혼자 기뻐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자격증을 딴 후에는 실제 요양원에서 실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근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직원이 할머니께 약을 드리는데 너무 무뚝뚝하더군요. 할머니는 이게 무슨 약이야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드시면 돼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건 혈압약이에요.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실 거예요. 아이고, 그래? 고맙구나라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실습을 하면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다른 직원들은 귀찮아했어요. 할아버지, 또 화장실 가세요? 아까 갔다 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거든요. 이 냄새, 약 냄새지. 좋다, 좋아. 제 손에 밴 한약재? 냄새를 맡으시고는 편안해 하시는 거였어요. 그동안 정민이와 수진이 가족들이 역겹다고 했던 그 냄새를 할아버지는 좋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약 다려주실 때 이런 냄새 났어. 그때가 생각나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한약재 냄새가 정민이에게는 창피한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실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요양원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찾아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건물을 구했습니다. 자연치유, 요양원, 간판을 달면서 뿌듯했어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첫 번째 사업이었거든요. 내부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한약재를 우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어르신을 모시던 날이 기억납니다. 80세 되신 할머니셨는데 가족들이 모시기 어려워서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님, 여기 오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냄새가 특이하네. 뭔 냄새지? 한약 우리는 냄새예요. 불편하시면 아니야, 좋아. 우리 시어머니가 약 타려주시던 냄새 같아. 또 한 분이 제 냄새를 좋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이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즈음 어릴 적 제자였던 김서연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어요. 정화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양원을 차리셨다고? 서연아, 너도 사회복지사구나. 반갑다. 서연이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한약을 타려준 기억이 난다면서 정화 이모의 손맛을 믿는다고 하더군요. 이모, 정민이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서연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서연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제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르신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에게 맞는 한약재를 우려드렸어요. 할머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다리가 좀 아프네. 그럼 혈순환에 좋은 약재를 우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을 맞춤 돌봄을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에서 나는 한약재 냄새를 사람 냄새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화야, 내 손에서 나는 이 냄새가 바로 사람 사는 냄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 냄새 창피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봤다는 증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요양원을 운영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소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어르신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치유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화 원장님, 저희 아버지도 모실 수 있을까요? 매일 문에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른 요양원들과 달리 개별 맞춤 케어를 해드리고 한약재를 활용한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우려드린 한약재와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지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정성으로 돌봐드렸을 뿐이에요. 어르신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스스로 좋아지시거든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골 한약방에서 요양원까지 58세 새 출발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 한약재를 우리고 있는 제 모습이 나왔어요. 정화 원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평생 해온 대로 정성껏 돌봐드릴 뿐이에요. 이 손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제가 쌓아온 경험이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도 모범 요양원으로 선정해줬고 도지사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어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인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최명자 원장이었어요. 이정화 씨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난리야? 최명자는 평소에 요양원을 수익 위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당 받는 비용은 저희보다 비쌌지만 서비스 질은 형편없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명자 씨,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죠.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말했는데 얼굴을 돌려버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서연이도 정식으로 저희 요양원에 합류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해요. 2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서연아,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어르신들이 이모를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이모 손에서 나는 한약재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정민이는 이 냄새를 창피해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3년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요양원이 되었습니다. 대기자가 10명이 넘을 정도였어요. 저는 규모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한약재 치유센터였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한약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런 시설은 처음 봐요. 정말 대단하네요. 건설업체 사장도 감탄하더군요. 한약재를 우리는 공간과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했거든요. 확장 개원식 날 지역 유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시장님도 축사를 해주시고 도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화 원장님은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58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서 있는데 문득 정민이가 생각났어요. 만약 정민이가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여전히 제 한약재 냄새를 창피해야 할까? 개원식이 끝나고 혼자 요양원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민이에게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어요. 80명의 어르신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계시고 20명의 직원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서연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래.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정민이 오빠도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글쎄, 들었다면 어떨까? 아직도 창피해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정민이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고 곧 저를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요양원 확장 개원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이였어요. 3년 만에 처음 받는 아들 목소리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민이. 정민아. 엄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절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엄마가 운영하시는 요양원에 가도 될까요? 신문에서 봤어요. 다음 날 정민이가 요양원에 왔습니다. 3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라, 정민아.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큰 요양원을 차리시다니. 정민이가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3년 전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게 창피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엄마,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정민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결혼 후 수진이와 갈등이 심해졌고 장인어른 사업이 부도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수진이와는 어떻게 지내고? 이혼했어요. 엄마, 6개월 전에. 뭐라고? 수진이 부모님이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장인어른 사업 때문에 빚이 많아져서 변호사인 제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상견례 때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정민이에게도 똑같이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혼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던 법무법인도 문을 닫았어요. 경영이 어려워져서요. 3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저를 창피했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가 왔을 이유 짐작하시죠? 정민아. 도와주세요, 엄마.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까 엄마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매달렸습니다. 3년 전에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 손이 지금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정민아, 그날 일 기억하니? 엄마. 내가 내 손목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낼 때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성껏 준비한 한약재를 바닥에 쏟았을 때, 수진이가 상스럽다고 했을 때, 넌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더 창피해했잖아. 정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사돈분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체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에게 엄마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였다는 말이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의 그 냄새가, 그 한약재 냄새가 저를 키워준 사랑의 냄새였는데. 정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정민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너무 늦었어. 엄마. 이 냄새가 창피하다고 했던 너는 결국 이 냄새 덕분에 내가 세상을 얻었다는 걸 알아야 해.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너는 엄마를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다시 찾아온 거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달라졌어. 엄마, 제발. 정민아, 엄마에게는 이제 80명의 새로운 가족이 있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손에서 나는 이 냄새를 사랑의 냄새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민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혼자 힘으로 일어서 봐. 엄마 도움 없이 말이야. 그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 이제 가거라. 정민아.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거라. 정민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정민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지만 제가 내린 결정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와서 물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민이 오빠 많이 초라해 보이던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서연아. 그날 밤 요양원을 돌아보며 어르신들을 배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치매로 고생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고마워요. 이 냄새 맡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할아버지, 저도 고마워요. 정민이는 이 냄새를 창피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냄새라고 해주십니다. 이제야 확신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5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아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한 저희 결정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